이 지금 발표하는 거를 바로 유튜브로 올려서 공유를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큐비디인데 큐비디 강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 제재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큐비디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오셔서 이제 부서 이동할 때 전담하면서 큐비디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알 거니까 제가 이게 소화시켜서 이제 전해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성님이나 성성님 그 외에 좀 직급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조금 이해하신 분이 리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수박 겉핥기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넣은 이유가 제가 큐비디를 보다 보니까 큐비디는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더 강화되고 강화되고 그래서 계속 진화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5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이 5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QBD가 이제 품질인데 디자인을 통해서 품질을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최고봉은 GMP잖아요. 그래서 GMP에서 제조를 하면은 이것은 품질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이 추세가 GMP에서 QBD를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고 품질 관리는 약간 군대 그런 의식처럼 제대로 집중해,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거나 수시로 평가하거나 이런 툴로 품질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수조사가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QBD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나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본을 바탕으로 올해 품질 오류는 0.5% 미만으로 해야 돼. 올해 KPI는 97%로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다 계획이 처음부터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한문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맞추시면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탕 말고 지금 택배로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사은이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네. 제가 처음에 초반 집중도를 위해서 넣어봤고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조성님 좀 웃고 계십니다. 이 ICH 가이드라인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총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QSEM, 그래서 QSEM 중에 특히 퀄러티 부분에 8번부터 11번까지가 QBD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부분에서도 넘버 8에서 11번까지가 QBD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국내에서는 공정을 제대로 확립해서 제대로 된 의약품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공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 관리가 되어 왔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좋은 약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QBD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동화는 소비자에게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약을 만들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QBD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약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버리지 말고 그 환자에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품질 특성이 있는지, 제대로 안전하고 유효한 약을 만들었다면 이 약은 어떤 품질 특성이 있고 이 품질 특성은 어떤 물질을 써서 만들었는지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를 파악해 나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PCA를 통해서 이 연관관계를 어떻게 푸는지를 PCA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계적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QBD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QBD를 처음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임상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상시험 자체도요, 처음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임상을 하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대 순환 다이내믹스라고 제가 궤양성 대장염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약인데 이 임상시험에 관한 문헌을 보시면 처음에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약은 약 47%의 효과가 예상이 되고 위약은 약 27%의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스레스홀드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빼면 20% 정도 나오니까 20% 정도의 이런 갭이 있으면은 분당 한 110명 정도 있으면 내분에서 탈락률 10%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은 분당 123명. 그래서 492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목표치를 딱 잡아요. 임상. 근데 이제 품질 관리도 처음부터 목표를 잡겠다고 하는 그런 컨셉에서 아, 이게 임상하고 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일단 오케이를 하게 되면 결과를 보시면 47%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17%밖에 안 나왔어요, 효과가. 그리고 관에는 그러니까 위약은 27%로 예상했는데 4.5%밖에 안 나왔죠. 이렇게 했지만은 식약처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 없이 임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약을 만들었는데 한 100명만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약 효과 나오는 거 봐서 이 허가 좀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대로 FDA에서는 이런 그림을 FDA에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QBD와 관련해서 FDA 설명 자료를 보시면 이런 게 있었는데 환자에서의 임상 데이터와 그 의약품과 그 의약품의 제조 과정 및 제조 공정을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이 QBD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QBD의 스텝이 크게 세 가지 스텝이 있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한테서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했다면은 우리 약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가 아니지. 여기서는 어떤 약이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구성에 관한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텝인데 두 번째 스텝은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지? 공정이죠. 그리고 어떤 물질들로 만들었지? 하는 거. 그래서 물질 특성과 공정 변수, 프로세스가 섞여서 있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해가 됐다면은, 연계를 시켰다면은, 그러면은 얘랑 문제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PC를 찾아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계속 반복, 피드백을 계속하는 것을 이거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우리 공장에서 만든 것,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확립하는 것. 이런 서큘레이션을 갖다가 PAT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걸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라고 해서 PAT라고 얘기를 합니다. QBD에서는요,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페이지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덕트 언더스탠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에 관해서는 무슨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할 일이 또 생겼군요. 이따가 저거는 후순위로 준비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QTPP라고 하는 거, 그리고 CQA라고 하는 거, 이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그 교육을 가셔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QTPP를 아시려면 TPP가 뭔지 아셔야 돼요. TPP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TPP는 제약회사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약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TPP인 거예요. 프로파일이 뭡니까? 프로파일. 명세, 그러니까 세세한 상황이잖아요, 프로파일.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프로덕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인데 그 중에서도 품질에 연관된 것을 QTP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QTPP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QA가 이제 저는 QC, QA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트리뷰트더라고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무슨 무슨 속성, 그러니까 품질을 결정하는 탓이 뭐냐, 그러니까 품질을 결정하는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QA인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 관련 없는 거는 다 제외하고 품질과 핵심적으로 연관되는 거를 CQ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QTPP라고 CQA만 대충 어떤 거다라고 한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거예요. 실무에서는 아마 이거는 결정하실 일이 없을 거고, 윗선에서 만약에 큐비를 하시면 우리 QTPP는 뭐고 CQA는 뭐다라고 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앞에 C가 붙어있는데 C가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까? 맞추면 상품이 오고 있습니다. 댓글 열심히 CJ 크리티컬이에요. 크리티컬. 그래서 핵심적인 QA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간단하게 정의된 것이 인터넷에 있길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QTPP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영희만큼 날씬한 몸매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설명 자료에. 그래서 이걸 나왔는데 영희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사람이 날씬한 몸매가 영자를 은자로 바꿨으면 바로 생각이 딱 나. 제가 이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영희만큼 날씬한 몸매를 갖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럼 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관된 특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허리 둘레도 있을 수도 있고 몸무게도 있을 수도 있고 엄지손가락?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위에 두 개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검은색이죠? 왜 그럴까요? 딱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빨간색은 핵심적으로 이 QTPP랑 연관이 되어 있는 QA인데, 이 검은색 QA는 QTPP랑 별로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리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 회사에서는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QA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크리티컬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 회의를 해서 크리티컬리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바탕이 있어야지 QBD도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해내지 않고. 네. 그래서 실제 QTPP 샘플을 보시면 우리 TPP에서 많이 보던 용어들이 있는데, TPP 그 약품 명세서 같은 거, 이 약은 어떤 약이고 어떤 환자들한테 복용을 시켜야 되고라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QTPP에는 어떤 환자들한테 복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품질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TPP에서 품질 부분만 좀 따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품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수분 특성이라든지 쓰이는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영어에 부담을 느끼실까봐 한글로 된 것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의 품질 특성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CQA인지 아닌지를 아니요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왜 이게 CQA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견을 또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QTPP하고 CQA가 딱 약간 피상적인 개념이라,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것을 많이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고, 아마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요 부분만 한다, 아니면 요 부분만 한다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 그때 되면은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QTPP 중에서 CQA가 이렇게 있는데, CQA가 아닌 거, 인 거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은 약의 어떤 향 이런 거는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QA가 아닌 거고, 요거는 함량균일성인가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함량균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환자의 안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자, 당연히 이것은 CQA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CQA는 이거고, QA 중에서 핵심적인 게 CQA이고 QTPP를 이루는 요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저 크리티컬리티를 평가를 할 때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무진끼리 모여서 이거는 크리티컬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적어놨는데 그 에피커시랑 PKPD 그다음에 이건 면역 완성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약이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점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리스크 스코어를 매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리티를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설명드리려고 처음에는 막 행렬을 막 짜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FDA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딱 역시 FDA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약이 어떤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약물의 각각적 그 약의 물질적인 특성하고 공정의 변수가 각 CQ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하는 게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위험도 평가라고 하거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물질적 특성과 공정 변수가 서로 영향을 줘서 이 CQA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수 관계로 푸는 게 바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나온 용어는 그 CMA라고 하는 거 물질 특성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크리티컬이 붙겠죠. 그리고 공정에서도 어떤 공정이 핵심적인 공정인가라는 것을 또 크리티컬리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FME라고 하는 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QBD의 첫 리뷰의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 나오는 이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큰 틀이 이제 이렇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QBD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DOE잖아요. 디자인 스페이스 이런 얘기 들어보고 DOE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DOE는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에 그 DOE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물질적인 특성이 CQA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CQA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런 걸 평가할 때 DOE를 하게 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뒤에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OE를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CPP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나와서 공정에서 핵심적인 공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가 FDA에 이런 식으로 정리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프로파일링을 QTPP죠. QTPP를 보고 CQA를 설정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어떤 MA랑 어떤 프로세스, 어떤 물질 특성, 어떤 공정 변수가 얘하고 연관이 있는지, 위험도가 있는지 보시고 DOE를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짜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이걸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세이프티랑 에피커시를 환자에서 보고 CQA를 선정을 해서 CMA, CPP랑 이 연관관계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FDA에 나와 있는 QBD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은 필참하라고 그 카톡에 얘기는 안 했거든요. 내용이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필참하라고 제가 따로 공지는 안 드렸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화살표 누르시면서 보시라고 오늘은 그냥 바쁘시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용이 딱딱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별 수가 없더라고요. QBD 발표하려면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그 물질 특성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정도 약 만드는데 공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CQA는 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원래는 이렇게 차트화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리티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CMA인지 어떤 게 CPP인지 그 크리티컬리티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DOE나 경험이나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뽑아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몇 개가 CMA가 되고 몇 개가 CPP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CQA랑 이렇게 연관성을 쭉 몇 개가 쭉 있을 거고 아마 QBD 자료를 보시면 이런 색깔 들어가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상당히 위험해. 이거 잘못되면 환자들의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끼쳐.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뭐 조금 요거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 중간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QBD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얘를 우리가 몇 번의 제조를 통해서 얘를 다 초록색으로 만드는 게 QBD의 목적이에요. 다 저위험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물질 특성부터 먼저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쪽에 있는 게 그 CQ예요, CQA. 그래서 핵심 주요 품질 특성이 되는 거고 얘의 영향을 주는 물질 특성 MA부터 먼저 볼게요. 물질 특성을 또 보다 보니까 MCC하고 유당 비율 요것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것만 뽑아내서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 중에서도 함량 균일성하고 함량에 해당하는 것과 MCC하고 유당 비율 요것만 따로 뗀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행렬에서 각각에 대해서 다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레인지를 만들면 초록색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MCC 유당 비율은 위험성이 없다. 이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쓴 걸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이거는 중간이다. 그러면 한번 이거 검증해 보자. 그래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해 볼까라고 하는 게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QBD의 핵심 과정이 DOE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례니까 그래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점프 프로그램을 쓰면요 이런 실험하면 됩니다 라고 딱 제시를 해줘요. 11번만 하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11번, 실제로는 11번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11번으로 딱 했는데 그래서 딱 하면은 2선하고 여기 초록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초록색에 들어가는 기준 이 DSPSD라는 게 20 이건 뭐냐 어쨌든 이거는 뭐 3 이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요 조건으로 만들면은 요거 저위험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게 요 공간 이게 바로 디자인 스페이스인 거예요. 비율 주성분하고 부연대 비율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당과 기준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고 요거를 딱 제출을 하면 그래서 저위험이다라고 식약처에도 FDA에도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 QBD가 좋은 게 지금은 20하고 3 조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3에서 4로 조건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식약처에 물어보면 그거 밸리데이션 다시 처음부터 다 새로 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하셔야 돼요. 이러는데 저희 이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바꾼 건데요. 이러면 그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QBD의 장점은 처음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스페이스 안에서 바꾸는 거는 RA를 통과하기 쉽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정 변수에서 CQ에 연관시켜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정에서는 우리가 프로세스 파라미터 중에 크리티컬한 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리티를 평가를 할 때 하는 방식이 FMEA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대요. 근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게 크리티컬하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티컬리티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PP에서 CPP를 뽑으려면 PP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 약 만드는 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단계별로 프로세스 맵을 처음부터 다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프로세스 맵을 그리거나 아니면 CQA들이 많은데 그 CQA에 해당하는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CQA별로 따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걸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시본 다이어그램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P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FMA 방식으로 크리티컬리티를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정 변수 중에서도 이 공정이 고위험인데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디자이너 익스페리먼트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저위험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QBD의 핵심은 DOE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제가 발표 자료를 나눠드리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QBD 뭐 하실 일 있으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영의로 돌아와가지고 자, 우리가 CQA로 설정한 것들이 허리둘레나 몸무게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CQA는 정량적인 특징을 딱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CQA라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뭡니까? 탄수화물 섭취량, 지방 섭취량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량하고 지방 섭취량이 중요한데 이거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DOE를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서 레인지를 정해서 스페이스를 딱 마련하는 거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며칠 전에 이제 송 차장님도 말씀하셨고 원 팩터 에러 타임이라 해서 우리 분석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뭐 40도, 50도, 60도 추출 이제 온도 컬럼 용매 비율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플로 레이트 0.6, 0.8, 1.6 해서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딴 거 다 고정시키고 하나만 딱 변하게 해서 딱 찍고 딴 거 다 고정시키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변 한 번에 하나씩만 변화를 시켜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로 하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40도씨에서 추출해서 40도씨 칼럼 온도로 해가지고 뭐 0.1% TFA를 하는 것이 최적 조건인 줄 알고 이걸로 실험하고 있었는데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하면은 뭐 알고 봤더니 50도씨에 0.18이었는데 모르고 여기서만 이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PCA 할 때 라면 그 설명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맛, 국물, 그릇 이렇게 있었네. 맛하고 국물이 서로 전혀 독립변수가 전혀 연관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얘하고 연관관계가 있네 이런 것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험을 설계를 할 때 아무래도 실험 횟수가 많으면 정밀도가 높아지고 실험 횟수가 적으면은 조금 해상도가 낮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실험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이런 순서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프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실무를 할 때 이걸로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주로 제가 해보니까 이거 하실 일이 많아요. 반응 표현 설계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험할 때 보면 곡선관계가 많더라고요. 분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량선 이런 건 다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약재가 있었는데 어떤 샘플이 있었는데 10도로 추출할 때랑 20도로 추출할 때 30도로 추출할 때 2배, 3배 간다고 해서 수율이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세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주로 곡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연을 하면은 아마 12시 반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건 영상으로 해드리고 그래서 곡선 관계가 없으면은 이 완전 요인이냐 부분 요인이냐를 하는데 그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완전 요인, 부분 요인이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부분 요인 설계부터 먼저 드릴게요. 부분 요인 설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스위치가 7개가 있는데 껐다 껐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은 두 수준인데 요인은 7개인 거예요. 그러면 2의 7승의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려면은 128, 제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128번의 실험을 해요. 128번의 실험을 해가지고 각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렇게 다 그거는 완전율 설계예요. 근데 부분율 설계는 뭐냐면은 야, 128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8번만 딱 해가지고 전체적인 경향이 어떻게 가고 요 1번부터 7번까지 스위치 중에 몇 번 스위치가 핵심적이야 얘만 그냥 관리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부분율 설계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걸 세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는데 레졸루션 이거 이제 점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레졸루션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정도로 두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주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자 7개의 스위치 중에 끄고 켜고 이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룰이 있어요. 그냥 8개만 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첫 번째 스위치를 4번 끄고 4번 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조합을 잘 알아서 맞춰가지고 점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요 실험만 해보세요. 그래서 A부터 G라는 스위치까지 끄고 켜고 실험해보시고 끄고 켜고 실험해보시고 그래서 실험에서 나온 값을 이 Y 값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 치고 이 값을 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모형에서 들어가서 딱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F 스위치, B 스위치, D 스위치, A 스위치가 유의하게 영향을 줍니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요 4개 스위치가 핵심입니다. 요 4개 스위치가 메인이에요. 라고 딱 알려주는 거고 이 프로파일러를 보시면은 B 스위치, D 스위치, F 스위치가 이게 켜져 있을수록 값이 높을수록 이게 그 Y 값도 커진다. D도 마찬가지, F도 마찬가지. 근데 기울기가 F가 제일 급하죠. 그래서 F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F 스위치가. 그 다음에는 B 스위치, D 스위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관계만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MA 중에 수많은 MA 중에 아니면 수많은 PP 중에 어떤 게 CMA고 어떤 게 CPP지 모를 게 있잖아요. 그때 BDF가 C 붙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점프를 통해서. 그래서 크리티컬리티를 DOE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부분 요인 설계는 이렇습니다. 거미가 조금씩 위치를 바꾸고 있고. 자, 완전 요인 설계 볼게요. 완전 요인 설계는 아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5개 이하의 이하여야 되잖아요. 실험자가 죽거든요. 5번보다 많으면 세 수준이면 어떻게 해요? 3회 5승 해야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요인 설계는 인자가 일단 좀 적어야 된다. 실험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 인자로 두 수준이면 2의 3승이잖아요. 스위치가 3개인데 온오프면은 껐다 켰다 조합으로 8개. 그래서 8번 다 하는 거죠, 이거는. 8번 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완전요인 설계예요. 지금 몇 시간 됐나요? 시간이 조절. 36분이요. 36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안에. 자, 그래서 완전요인 설계는 점프를 시연하는 거는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테이블을 딱 짜서 DOE 탭으로 가서 완전요인 설계라고 딱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해서 요거로 나와 있습니다. 트라이얼 구조가 쓴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RSL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가시면은 Y쪽에 뭐 넣을래? 하고 딱 합니다. 그래서 Y쪽에 CQA 넣을게요. CQA. 그래서 목표가 뭐야? 이거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대화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최소화도 있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테일링 팩터 하고 있는 테일링 팩터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또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고 있고 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죠. 결과물이. 그래서 몇 개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CQ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온도, 농도, 압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서 그래서 너네 실험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160에서 180도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치는 160도고 상한치는 180도입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압력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딱 표 만들기 딱 눌러보면 이 실험 8번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자들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하시고 결과치만 요 CQ에 쭉 넣고 딱 결과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적합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뭐 검량선의 R 제곱값처럼 그 0.99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0.9만 넘으면은 이 반응 표면 분석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0.99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9 이상이면 상당히 설명력이 높은 그런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거 보시면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CQA가 높아지네 라고 하는 걸 해석하실 수가 있고, 반면에 농도는 높아질수록 조금 이 CQA 값에 안 좋게 영향을 주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압력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는 부분 요인 설계였잖아요. 128번 해야 되는 8번 한 거고. 근데 완전 요인 설계라면요,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교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온도랑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온도랑 농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자, 농도가 높아지면 180도하고 160도하고서 비슷한 영향을 주는데 160도에서 조금 더 CQA가 낮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온도랑 압력을 보시면은 180도로 추출했을 때랑 160도로 추출했을 때랑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180도에서는 이게 CQA가 높아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160도에서는 낮아지는 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요인들 간에 X축에 있는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교호작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교호작용. 저는 최근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에서 제조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호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12시간이 끝낼 테니까요. 자, 미국에서 어떤 동네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왜 이렇게 범죄율이 높지? 하고 봤더니 이 동네 교회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가 많으면은 범죄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많으니까 범죄율이 높다.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요소, 인구수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교회가 많아서 그 범죄율이 높은 게 아니고 이 동네 사람이 많이 살아서 교회가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거야. 생각지도 않은 이런 교란 요소가 나오죠. 우리가 원 팩터 에러 타임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실험을 하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실험을 했을 때 이런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변수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교호작용 제가 최근에 엄청 많이 들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인지기능 실험을 할 때요. 이 교호작용 갖고 유의성을 평가를 해요. 요거 그냥 번외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인지기능 실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지기능 테스트는 정상인도 직접 해보라 그러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정혜임 그냥 예를 딱 들어놓은 거예요. 자, 정혜임, 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임혜정. 임혜정 딱 이렇게 인지기능 정상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은희, 자,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은희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글자라서 그렇지 6글자, 7글자로 이걸 테스트를 해요. 정상인도 이 만점 받기 어려워요, 이 시험. 그런데 원래라면 있잖아요. 가짜 약 먹으면 인지기능은 그대로 시간이 가도 이게 약 처음 약 먹기 전 먹고 나서 이제 끝났을 때쯤인데 원래 위약 먹으면 인지기능의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라면. 그리고 A약 효과 있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인지기능 좋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막상 임상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위약도 효과가 좋아지고 A약 먹은 사람도 효과가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정해인 회정 한번 해봤잖아요. 자, 4개월 떠오세요. 정해인 시키를 딱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약의 클래스가 다른 것만으로 평가는 불가능하다. 이건 시간의 요소가 반드시 개입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유의적으로 교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자, 교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호작용이 없는 거는 두 개가 평행한 거예요. 두 개가 평행한 거. 그러니까 둘 다 평행하면은 이거는 이 약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도면은 얘는 임상 페일이고 얘는 임상 성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호작용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봐서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교호작용이 되게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최대한 아는 선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반응 표현 설계. 우리 여기 잘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만날 건데. 자, 반응 표현 설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 표현 설계는 복선 관계가 있을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응 표현 설계를 설계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성차장은 많이 걷어내는데 이렇게 딱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최저치, 최대치, 중간값 이건 변수 1, 변수 2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온도, 농도 예를 들어서요. 온도, 농도가 있을 때 최저치, 최대치를 가지고서 둘 다 최저치일 때 이게 뭐 둘 다 최저치일 때 하나는 최저치, 하나는 최고치일 때 이런 식으로 실험 포인트를 꼭꼭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합성법이라고 하는데 중심합성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외접 설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최저치보다 더 최저치가 실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조건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이거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걸 선택하시거나 나는 최저치, 최대치보다 더 벗어난 실험은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접 설계나 표면 중립 설계를 점프해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이상한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극단에 가서 실험을 안 하죠. 중간 거 위주로만 실험을 하기 때문에 최대치, 최저치가 실험이 너무 좀 어려울 때는 요 법으로 점프해서 선택해서 돌리시면 돼요. DOE 하실 때. 그래서 예제로 자 요런 거 목표값은 뭐고 때 RSM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점프로 이제 제가 이거 제 컴퓨터로 직접 캡처해서 해본 거거든요. 목표치는 11자 목표값일치 아까 최대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표값 일치로 하고 하한치를 11.3, 상한치를 11.5로 하면은 11.3으로 자동으로 맞춰줘서 딱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Y값 CQA가 되고 그 다음에 요인값을 요 문제대로 다 넣은 거예요. X는 자 범위가 이렇고 목표는 11.3 RSM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한 거고 설계 방식 아까 그 설명한 것 중에 자 두 번째 걸 선택할게요. 중심합성 설계고 그 다음에 중앙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가운데요.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모든 값의 중심적인 값을 몇 번 반복할 거예요? 2번. 그래서 이거를 중앙값 실험값은요 한 4번 이상 보통 할 거를 권고하더라고요. 4번에서 6번 정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앙점 2회이기 때문에 16회인 거지 이거를 6회로 바꾸면은 플러스 4가 돼서 총 2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20번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점프 프로그램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회전 이게 외접 설계거든요. 외접 설계를 선택을 하고 중앙점을 6개로 했어요. 그래서 딱 테이블 만들기를 했더니 20번의 실험을 하세요 라고 딱 나온 거예요. 점프랑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요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반 속도를 이렇게 맞추고 반응 온도 이렇게 맞추고 농도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 짜증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외접 설계를 잘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0.94 이런 거.
저는 그래서 매점 설계 잘 안 하는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실험을 해서 우리는 실험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개는 한가운데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면의 중점에서 좀 더 이게 이 사각형을 감싸고 있는 구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꼭지점 8개, 그래서 8번 실험. 그 다음에 이 축점이라고 하는 건 이 파란 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정도 되겠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0번 실험을 해서 값을 넣었어요. 제가 직접 이걸 값을 넣어가지고 모델링을 딱 했더니 설명력은 0.89, 0.9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실험이다. 잘 된 것 같다. 디자인 스페이스를 짜도 되겠네. 이거는 딱 결과를 보니까 교반 속도가 빨라지면 CQA가 안 좋은 쪽으로 작용. 반응 온도는 적절한 온도가 있네. 농도도 올라가면 CQA가 좋아지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곡선 관계 있죠? RSM을 했기 때문에 직선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뭐 중요한 요소만 이제 커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여기 이 하얗게 된 부분이 바로 디자인 스페이스다라고 하는 거를 딱 식약처에 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연필 회사의 예를 들어가지고 QBD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드려놓은 거고 이거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DA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대요.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변경해서 그냥 바로 오케이 해줄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QTPP는 이거고 CQA는 이거고 CQA인지 아닌지 판단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 약의 물질이 위험인지 고위험인지 공정, PP, 프로세스가 위험인지 고위험인지 평가 그래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에서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다 파란색으로 바꾸겠죠? 넘어가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다 파란색으로 바꿔가죠. 예. 그래서 저번에 CPA를 가지고서 계속 피드백을 해서 뭐가 문제 요소가 아직도 계속 있다 이런 게 밝혀가지고 계속 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점점 더 공고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원래 수박 겉핥기였잖아요. 요 안에 한 일 이제 배워오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거 했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QBD 목적의 흐름 요거 이제 대충은 아시겠죠? 그리고 용어 QTPP 있잖아요. CQA 뭐 이런 거 PP, CPP 그리고 Process Understanding Product Understanding, Process Understanding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 그리고 점프 사용의 기초는 제가 여기서 시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미니 HDMI라서 얘랑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리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나중에 점프 쓰실 일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식사를 하겠습니다.